네, 첫 번째 문제는 취소수송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소수송의 요건에서 원고적 격과 협의의 조익 대상성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다수 출제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 시험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처분성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판례의 내용들, 처분성이 인정되었는지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구분하셔서 명확하게 이번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에서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랐던 당사자가 이제 실제 교장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 나오시면요. 후보자에 올렸다라는 거, 후보자 명부에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해 심사의 방식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장심사 후보자에 올렸을 때 교육공무원법상 이러한 내용이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이 순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여기에 별도의 재량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행정청이 여기에 재량이 개입할 수 있다면 처분성이 없고요. 여기에 재량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실제 이 순서대로 가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장 임용 승진 같은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심사 방식으로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명부에 일단은 기재가 되면 실제로 그러한 그 순서대로 대부분 이제 승진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교육부 장관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들에 대해서 일정한 심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임용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재량을 인정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재량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 승진 임용 방식의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지문에서 금감원장의 문책 경고가 처분성이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에 이 임원에게 미치는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성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 A은행에 소속된 임원에게 제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금감원장으로서는 A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은행에 대해서 그 당의 소속 직원인 임원에 대해서 문책을 할 것을 문책 경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에 이 은행 입장에서는 자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임원에 대한 그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 임원이 이 김감원장에게 당사자에게 한 이러한 제재에 대한 처분성을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임원은 이러한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문책 경고를 받은 자로서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은행장이나 이러한 데에 감사위원 등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처분은 A은행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처분이 바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1번과 2번과 같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A 임원 입장에서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처분을 할 때 그 전 단계로서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전결정이 있고요.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처분성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고요. 인적사항 실제로 공개가 이루어지는 최종 결정이 있으면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따라서 디귿 지문을 보시면 관할 지방경무청장이 병역 의무 기피를 이유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대상자를 1차로 선정하고 그에 이어 병무청장이 최종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 공개 결정은 처분성이 없고요. 그렇죠? 최종 공개 결정은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철회의 처분성입니다. 이거 좀 독특한 사례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하는 것 자체가 갑에게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갑이 토지 사용권을 잃게 됩니다. 토지를 이제 매수하지 못해서 토지 사용권이 없게 돼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철회할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보통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게 수익적 처분인데 이걸 철회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갑은 뭐라고 했냐면 철회를 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익이 되는 행위다. 따라서 이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처분성을 다투고 싶다.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법원은 이 행위는 거부 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지문을 보시면 건축주가 토지 사용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토지 사용권을 상실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건축 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첫 번째 지문은 국제협정의 법원에 관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 앞부분에서 1강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해당국 정부와 사인 간의 소송에서 국제협정을 개별 조항으로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주어진 사례는 2015년도에 났던 대형마트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인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근거가 서비스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트에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가트는 국가와 국가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회원국 정부와 그리고 사인 간의 소송에서는 직접적으로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독립된 취소 사유로 제소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요. 과징금에 대한 일부 취소 소송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처분성에 관한 문제는 단독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에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재량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100만원 부과했는데 30만원은 취소하고 70만원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짐을 보시면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위반한 갑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해 위반했을 때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취소, 부분만을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개입하는 거죠. 30만원 취소하고 되면 남는 건 30만원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행정청의 결정을 이제 법원이 해버리는 거니까요. 의무이행 소송 우리나라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쵸? 자,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부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문을 보시면요. 이거 선행처분에 관한 겁니다. 디귿 지문은 하나의 행위로 행정과 형사사건 모두를 위반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병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목적과 여기 보시면요.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법규 위반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권력적 기초, 대상과 목적을 모두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리고 병과할 수는 당연히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의
순서로 봤을 때 법률에 특별하게 형사소출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없는 한은 행정처분으로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서남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입니다. 자, 관할 행정청인 교육부에서 먼저 당에 똑같은 행위에 있었죠. 그렇죠? A라는 학교에 교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교육부 장관도 이 학교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청이기 때문에 뭐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당연히 형사소출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자, 이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설립자, 경영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법원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다 기다려서 행정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지문을 보시면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 하나의 행위가 행정과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동시에 되었을 때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당연히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지문을 보시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에다가 이제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음식점 영업 신고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는데 그 이유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 이거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21개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건축 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률의 위반을 사유를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 집중설 실체 집중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체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죠. 그렇죠? 절차는 집중되지만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식품위생법이 이제 주된 행위 허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거부 처분할 때 건축법상 건축법상 이제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춰서 갑이 영업신고를 했지만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계속 처분성 여부를 묻고 있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해서 공개 청구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제 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법령상 신청권, 그러니까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청구권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부 처분도 다툴 수 있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점점 더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에 해당합니다. 자, 2번 질문 보시면 개발 부담금 환급 신청인데요. 이게 처분성이 있는 건지에 관한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될게요. 국세 환급금 청구권입니다. 자, 국세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그렇죠?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는요.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학교 용지에 대한 이제 부담금에 대한 환급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어떤 토지에 대한 재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을 학교 용지로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초등학교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일정 부분 짓도록 해서 짓는데 이거는 그 건설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용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용으로 해서 이 부담금 비중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이제 환급 신청을 했는데요. 당사자가 이제 이걸 빼고 납부하면 되는 것을 먼저 다 납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개발 부담금 환급 결정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은 법령상 신청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개발 부담금 환급하는
하는 것 결정은 결국 여기서 해줄지 말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법률을 한번 판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마땅히 공제받아야 할 개발비용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는데 법률에서는 불법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겁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에 부과처분 이후에 납부한 그 학교용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리상 취소나 변경 등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급이 필요한 처분을 신청한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급 신청 거절 회시는 항고소송이 된다라는 게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옳은 지문을 보시고요. 이 두 가지 조금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급 신청은 처분성이 인정이 됐지만 국세환급 신청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문화재 추가 지정에 관한 신청권 인정 여부입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의 추가 인정 여부는 문화재청의 재량이다 라고 우리 법원이 봤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자신을 무형 문화재로 그 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개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본인이 이제 문화재청 훈령에 따라서 중요 무형 문화재 지정 보유자로 인정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경우에 이제 무형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러한 조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추가 인정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특정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에 이 교장 사건이랑 유사한데요. 바로 이제 이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교장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와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조금 더 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후보자로 선정된 게 아니라 좀 다른 겁니다. 지정 보유자로 인정된 문화재청 훈령에 따라서 중요 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 후보자로 선정된 게 아니라 전수교육 인정 조교로 선정이 된 거지. 이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는 것은 되는 전제로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량 부분이 여기서는 훨씬 더 넓게 인정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국공립대학교 조교수 임용 거부 처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이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받아서 이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즉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 완료 통지는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서울대 미대 교수님 사건입니다. 이제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이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거부 통지 이후에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직이 되셨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번째,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 만료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투어 볼 만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거부 처분입니다. 법령상 사업주 변경 신청이 사업주 변경 신청 규정이 없고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법원은 사업주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구체적 사실을 보시면요, 갑이 이제 업무상 제외를 당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요양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서류를 보고 갑에게 을이 이제 사업주니까 을 주식회사로 이제 사업주를 보아서 요양상인 사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고용한 사람은 을 주식회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주식회사다, 다른 회사거나 이렇게 주식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그러면서 을 주식회사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주 변경 신청을 했지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합니다. 네, 갑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을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갑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서 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 주식회사에게는 이를 주장할 만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사건도 입찰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시설을 설비를 위해서 입찰을 실시했고 각 회사가 이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시설공단이 조사를 했는데 갑이 제출한 공사 실적 증명서가 허위로 제출된 것으로 보아서 이에 대해서 공사 낙찰 적격 심사를 해가지고 감점 조치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종합 취득 점수의 100분의 10을 감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에 철도시설공단의 판단의 근거를 보시면 먼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발주하는 시설공단의 입찰 서류로 제출한 거죠. 그래서 국가계약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으로부터 기획재정 불형인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단이 제정한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국가계약법 다음으로 그다음에 불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이 제정한 철도시설공단이 제정한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법적 성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불형 형식의 제도적 처분 기준은 뭐였죠? 예, 우리 판례는 이것을 행정규칙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이 제정한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은 당연히 이거는 행정규칙적 성격을 갖죠. 이거는 내부 기준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래서 공단이 제정한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요. 우리 판례에서도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공단이 각 회사에 대해서 행한 감점 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자, 감점 조치는 뭐에 근거했죠? 행정 규칙에 근거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고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세부 규정에 의해서 종합취득점수의 100분의 1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을 갖는 통지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그 자체는 불형행식의 제도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대외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마련한 이 조치도 이 기준도 감점조치 통지의 근거가 되는데 내부 기준으로서 감점한다는 뜻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규칙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 디귿을 보시면 각 회사의 효력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소송 자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였죠? 행정규칙을 기준으로 한 거였죠. 그래서 아까 처분성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러분들이 본다면 적극 요건으로서 적어도 적법한 본안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처분이 있어야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소송의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합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지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기초했을 때 집행정지 자체에 의해서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단과 각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문제를 위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 법률에서 법령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한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네, 5번 지문은 운전면허 등재 행위의 처분성입니다. 운전면허를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등재 행위의 법적 성격입니다. 지문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이러한 운전사무집행, 행정행위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 행위로 인해서 새로이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아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처분성이 부인된 사례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판례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91년도 판례거든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상에 등재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등재 행위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상실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 변경 반려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목 변경에 관한 내용들은 배웠습니다. 토지가 이제 어떠한 형태의 지목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전, 닭,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용 가치가 높고, 전인 경우에 이제 농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목 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목 자체가 갖는 법적 성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소관 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은 토지대장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토지대장에 기정된 일정한 사항 자체가 갖는 법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등재 행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 변동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지적 공부에 기재된다는 것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례는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반면에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기업과 디귿은 모두 다 어떤 대장에 기록하는 행위에 관한 거였죠. 그쵸? 하지만 리을은 보시면요, 뭐예요? 건축물 대장,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고 지목 변경이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대한 용도 변경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죠. 그쵸? 그리고 토지의 어떤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